안녕하십니까. 책임문제보험 강사 신목산입니다. 자, 16강 강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15강까지 강의에서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학습하셨던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할 때 재해보상금을 얼만큼, 특히 재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분까지 포함해서 보상이 지급된 재해보상금 중에서 재해자의 과실분을 뺄 것인가 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파생되는 문제가, 재해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할 때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 재해자가 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높아졌다,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 반대 현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기존에는 재해자의 과실까지 포함해서 구상금을 환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이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해자의 과실분만큼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재해보상보험에서 떠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해보상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 즉 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겠죠.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미리 재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율과 해당되는 항목 금액만큼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대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복지공단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은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해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가입자, 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제3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내용을 하나씩 보신다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원칙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험 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사업을 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 즉 소속이 다른 근로자죠. 소속이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결과적으로 비록 산재보험 가입은 각각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요, 우리가 아파트 건설 현장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 A 건설사, 그 다음에 B 하청업체가 있었어요. 자, A 건설사도 자기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을 가입했고요. B 하청업체도 자기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데, A 소속 근로자의 잘못으로 같은 현장에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B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다치게 되는 사고가 생겼다. 자, 이렇게 되면 산재 사고가 된 거죠. 이때 산재 처리를 하고 나서 해당되는 사업장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땡땡 아파트 주택 재건축 현장이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사고가 생겼다는 거죠.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우리 산재법에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라고 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은 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수구빈,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밑으로 이게 뭐 사실 건설 현장에 가보면 거의 뭐 무한으로 내려가듯이 도급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하수구빈에 고용된 근로자도 우리 산재법 제87조 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구빈뿐만 아니고 하수구빈의 또 하수구빈 뭐 이렇게 관계가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관계로 보아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사례 문제 같이 한번 학습하신 적이 있냐면요. 자, 발주자가 건설사에 일을 의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수구빈이 있고, 즉 도급업자가 있고요. 또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는 그 사례 문제에서 해당되는 보험, 즉 도급업자 특별약관, 일부공사 추가 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또 도급업자 특별약관, 이 보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각각의 소속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학습을 하셨어요. 자, 그때 제가 건설기계는 제가 분명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A 건설사가 있고 B 하청업체가 있고 C 건설기계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C 건설업체 입장도 우리가 밖에서 건설 현장을 보고 있으면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A 건설사 타워 크레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A 건설사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고 작업을 하고 있구나. 다 같은 가족이네. 한 울타리 안에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마치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깊은 법률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설기계는요, 도급 관계가 아니고 임대차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A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필요로 했을 때 도급으로 계약해서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임대차, 즉 빌려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의 완성입니다. 임대차는 무엇입니까? 사용한 기간만큼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건설기계 업자에게 유리할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 업체는 누가 갑일까요? 당연히 건설기계, 일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집 앞에 무슨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만 작업을 하면 되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했는데 하루 반이 걸렸어요. 이때 포크레인 업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반이 걸렸으니 50%를 더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무슨 얘기냐? 나는
이 앞에 있는 흙을 다 퍼서 정리해 주는 게 완성이 되면 돈을 준다고 그랬지, 하루 일당으로 돈을 준다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나 건설기계 빌리는 입장에서는 자, 작업하는데 하루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하루 반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드릴게요라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건설기계 임대업자, 건설기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건설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의 기본 계약은 임대차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제가 땅을 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포크레인 회사에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한 의도는 도급의 의도로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임대차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하루 반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 반의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관계로 적용시켜 보시면, 임대차로 건설기계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도급 관계가 아니므로,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에 만약에 그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쪽의 문제로 다른 업체 소속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업자나 건설기계업체의 책임보험사, 그렇죠, 구종건설기계라면 자동차 보험사가 될 것이고요, 구종 이외의 건설기계라면 건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건설기계 특별약관의 보험사가 되겠죠. 이 보험사와 건설기계업자는 제3자의 대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언제나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던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생겼는데, 이때 조종사는 당연히 불법 폐기 책임을 지니까 제3자에 넣어줘야 될 게 맞겠죠. 그런데 자, 건설기계를 임대차로 보는 이유는 건설기계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반사작용으로 건설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종하는 사람까지 제3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건설기계업자나 건설기계업자의 책임보험사는 제3자,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만 건설기계 운전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이죠. 예, 합리적이고 우리 건설 현장의 실제를 잘 파악해서 판결한 판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다시 한다면요,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위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때 건설기계 조종사 운전자는 빠진다. 대위권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해당되는 이제 그 판례 내용을 제가 좀 잠깐 넣어놨는데요. 자,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해 사고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재해 사고인가, 즉 업무상 재해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업무상 재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업무상 사고가 있고요, 업무상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재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시기 전에 출퇴근 재해는 과거에는 없다가 최근에 신설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는 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고는 출퇴근이 불가능한데 사업주의 요청으로 그렇게 하거나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 외에는 출퇴근 제외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출퇴근 사고, 뭐 예외 사유가 있긴 한데요. 그 부분 뒤에 가서 학습을 하시고 모든 출퇴근 재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재해 사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먼저 보시면요. 일단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입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해서 업무상 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로 근로자가 사상하거나 질병으로 상해를 입거나 또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업무상 재해는 일단 필요하게 이 요건이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업무 수행성이라는 것은 업무로 인해서야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업무 기인성이라는 것은 그 업무 수행 과정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뜻인데 자, 업무 수행성이 보통 인정이 되면요. 업무 기인성은 보통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성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단순히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일을 한다, 작업장에 있는다, 사무실에 있는다, 출장을 간다 하는 범위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수행성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지배 관리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고요.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 작업 종료 전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고요. 심지어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이나 어떤 뭐 단체 활동 거기에 출퇴근까지 모두 업무 활동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수행성이 있으면 반증 사유가 없는 한 업무 기인성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업무 수행성이 바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업무 기인성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 또는 업무 행위와 관련해서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경험칙상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업무 기인성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률상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라는 부분은 반드시 인정이 돼야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상 책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말씀드릴 때도 어떤 거죠?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가 하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즉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상 책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도 업무 기인성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설. 자, 우리나라 모든 법 이론에서요.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은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상당 인과관계설. 자,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상 그렇겠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황,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업무상 사고의 유형을 한번 본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출퇴근 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이고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뭐 당연히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사고이고요. 그거 외에도 출퇴근 재해가 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최근에 신설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건 상담을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상담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니 어쩌면 산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산재로 처리받는 게 훨씬 유족한테 유리하니까 제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고 내용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사실 유족이 알고 있는 사고 내용하고 조금 사고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유족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업무상 사고로 즉 해당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또는 행위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어떤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안내드렸던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때 업무상 사고로만 해당이 된다면 어떻겠죠? 예, 유족보상을 우리 미망인은 유족보상을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이제 해당되는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지급받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사고 유형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이제 경황이 없고 당황하시니까 사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네. 그다음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예요. 여기에 더해서 뭐 전체 회식을 한다든지 그게 뭐 회사 구 내라면 당연히 업무상 사고인데 구 외, 즉 또는 근무 시간이 지나서 뭐 회식하는 또 회사가 인정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업무상 사고의 유형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것들은 업무상 사고의 유형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인정되는 조건이나 상황이 해당된다면 모두 업무상 사고로 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자,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하고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겠다고 최근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즉 법률에 추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그 다음에 성희롱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의 범주에 넣어주도록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안전관리법 등에 해당되는 법률이 모두 개정이 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본다면 이 규정이 없었을 때도 사실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또는 성적인 이런 사건 사고 이걸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겼다. 정신적 스트레스 과연 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모
모 전자 회사에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 굉장한 그 독극물, 뭐 벤젠 같은 이런 걸로 그 반도체 과정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혈병이 발생했고, 그 백혈병 발생하는 비율을 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현격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백혈병이 발병한 분들의 작업 라인 해당되는 일을 한 것을 보니 대부분이 다 반도체 세척하는 작업 라인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모두 처리가 됐지만 만약에 업무상 사고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내용이 없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툼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었던 그런 사고였어요. 그리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요, 여러분 뭐 흔히 말해서 우리 골절 사고 나고 나서 어떤 후유증으로 뭐 골수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골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질병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그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 인정 기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또는 뭐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어쨌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영역에 있었던 출퇴근 재해는 이미 인정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뭐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라든가 또는 도저히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뭐 사업주가 그에 대한 비용을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뭐 요청을 했다든지 이 정도 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미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는 재해 사고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자, 이제 얼마 전에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출퇴근 재해로 추가가 된 것이고요. 다만 조건을 붙여놓은 것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지 않았다면 그럼 출퇴근 재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조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할 때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날은 제 차를 운전해서 가고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역에서 해당되는 역까지 이동한 후에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제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퇴근을 하다가 제 개인적인 모임 약속이 있어서 4호선을 타고 5호선을 타고 퇴근을 했어야 되는데 4호선을 타고 3호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아니면 약속 장소에서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경로 방법은 수단과 어떤 수단으로 이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 광화문에서 저희 집까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평소에는 5호선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요, 오늘은 버스를 이용했어요. 그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맞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운동 삼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을 벗어났거나 다른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판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3,400번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죠. 3,400번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모르고 3,401번 버스를 타신 거예요. 자, 이래다 사고가 나셨거든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3,401번이라는 버스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탄 게 아니고 착각해서 3,400번 버스 대신 착각해서 탄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즉 업무상 재해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그리고 업무 수행 중에 사고라는 것은 근로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 행위,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그리고 뭐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구조 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들은 모두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보므로 결과적으로 제가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보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의 범위는 훨씬 넓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 뭐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들 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이고요.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들 전부 업무 수행 중에 사고인 거죠. 즉, 뭐 외근 업무가 주된 뭐 영업직 사원이라든지, 그래서 뭐 사무실에 오는 것은 거의 오실 필요 없이 주로 외부만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예, 그것도 이미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설물 등의 결함,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입니다. 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 제대로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았거나, 또는 장비나 차량 등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자, 우리 제조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들로 사고가 발생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뭐 프레스 기계 사고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바닥의 미끄럼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행사 중의 사고는 자, 운동 경기, 야유회, 뭐 등산 대회 등등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그래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는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이 한다면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이제 취미로 스킨스쿠버, 잠수부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익사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족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봉사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고, 대표이사도 같이 갔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근로복지운동단에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자, 근데 실상 그 내부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였죠. 자, 그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스킨스쿠버를 하고 잠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해당되는 업체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그 해당되는 직원을 불러서 물어본 거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나도 참석할 것이니까 어떠냐,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고, 자, 그분은 그 사장님이 요청한 것이
거절을 하지 못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근무 시간이 아닌 일요일에 해당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사업주가 그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요양 중의 사고라는 것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추가적인 이제 사고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첫째가 요양급여, 즉 요양급여라는 건 이제 치료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예,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뭐 수술 같은 거나 또 뭐 다른 어떤 치료를 하던 중에 의료사고가 같이 겹쳐서 손해가 확대되는, 즉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모두 업무상 사고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인 의료기관에 뭐 재해보상을 모두 해준 후에 대의권을 행사하겠죠. 두 번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뭐 병원 시설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든지, 뭐 아니면 병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뭐 다른 쪽이 또 골절이 됐다든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 사고로 골절이 된 부분이 또 뭐 재골절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모두 요양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 유형에 들어갑니다. 자,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보는데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주차장에 차를 맡긴 고객과 어떤 주차 요금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고객이 이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을 밀어서 크게 다치게 했어요. 이때 바로 이 경우가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해당하겠고요. 자, 출장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그렇다면 이것도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해당할 것이고요. 자,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는 모두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 사유 있다는 거 학습하신 부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학습하셨던 요양 중의 사고도 이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유형에 넣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왜 따로 명백하게 따로 구분해 놨냐면, 자, 자칫 업무상 사고로 유형에 넣어놓지 않으면 자칫 재해 사고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퇴근 중에 사고. 그래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요.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때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는 모두 출퇴근 재해 사고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통상의 경로와 방법, 특히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통상의 경로를 어쩔 수 없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트에 들려야 되죠. 그렇죠? 자, 제가 광화문에서 저희 집이 있는 강동구까지 퇴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마트가 할인 행사를 하니까 들려서 뭐뭐를 좀 사다 달라. 네, 그래서 제가 그 마트를 들렸어요. 자, 그럼 평소에는 광화문부터 강동구까지 가는 뭐
뭐 5호선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퇴근을 했을 건데 어디를 들린 거죠? 중간에 빠져나와서 다른 곳을 들린 것이죠. 그러면 이게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경우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자, 회사에서 저한테 어떤 자격증, 손해사정자 자격증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손해사정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손해사정사 학원을 한번 알아봤더니 어디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등록을 하고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학원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그 학원으로 갔어요. 자, 이거 통상의 경로 벗어났죠. 네. 세 번째, 자, 출근하려고 봤는데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자, 제가 출근을 할 때는 오늘은 근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웬만한 회사는 다 쉬는데 일이 많으니까 다들 출근을 빨리 투표하고 출근을 좀 해라라고 해서 좀 출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선거 투표소에 가서 선거한 이후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평소 같으면 바로 지하철역으로 갔을 텐데 선거사무소가 투표소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거기서 선거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니까 통상의 경로와 방법 벗어난 것이죠. 자,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제가 데려다 주고 가야 되는 날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지하철을 탔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 그렇죠? 지금 일단은 요 챕터에 2페이지에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신다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이 부분은 통상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출퇴근 중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즉,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병원에 잠깐 들렸어요. 자, 평소 같으면 그 병원을 가는 길이 아니고 바로 갔을 건데 병원을 들렸다 갔으면 요만큼 벗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자, 저희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간병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해당되는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간병을 하고 집으로 오던 중에 만약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죠? 그렇죠. 출퇴근 재해사고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해당되는 부분은 예외 사유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출퇴근 재해사고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사유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업무상 사고 유형 중에 출퇴근 중에 사고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자, 현행 우리 산재 사고의 유형 중에서 특수 형태 동사 근로자와 출퇴근 중에 사고, 이 2가지 산재 사고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또 2가지 모두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하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그다음에 출퇴근 재해, 그리고 이제
업무상 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업무상 사유의 기인에 발병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뭐 조선소나 이런 뭐 철강 이런 업체 즉 이렇게 큰 힘을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업체들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뭐 하는 질병들 이거는 이제 그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요. 또 그거 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어떤 유독 물질을 반도체 공정에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반도체 공정에 작업자로서 참여한 근로자들이 폐결병에 걸렸다면 이것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 좀 더 나가서요. 지금은 제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산재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선원법상 근로자, 즉 선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참치잡이 어선에 1년 동안 이제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참치잡이 어선을 탔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육지 땅은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제가 위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암하고 참치잡이 어선을 제가 타서 업으로서 어선 선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사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 그렇죠. 1년 동안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는 거. 제가 만약 육상 근로자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해당되는 부분이 선원이라는 특수한 공간, 즉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검사를 받고 싶어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도 쉽게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업무상 우리 선언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이 우리 육상 근로자에게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뭐 다른 또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평균인이 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상황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의 기인에서 발병하는 질병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첫째, 직업성 질병이 있는데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병원체 감염, 자, 의료인이 병원체에 감염됐다. 뭐 예를 들면 의료인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예, 업무 일을 하던 중에 그렇죠.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신체에 부담이 돼서 결국은 어떤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결병 이런 것들 모두 직업성 질병으로 해서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되는 우리 업무상 재해와 그다음에 우리 산재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상 이 해당되는 재해 보상의 연역, 유형 하는 부분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상 재해와 그다음에 근재보험의 문제, 그리고 각 근재보험 개별 약관,
그리고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법상 근제 영역뿐만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선언법상 그 다음에 해외 근로자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근제보험의 각각의 내용 이제 개별적인 약관 다음 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실 건데요. 자, 요런 비슷한 유형 우리가 어디서 학습하셨죠? 예. 특약보 화재보험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약보 화재보험 할 때도 이런 부분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해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